자, 이제 요거 좀 설명드리고요. 이 저당 상환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리츠라는 게 있죠. 부동산 투자 회사인데, 요것도 이제 배경은, 이거하고 똑같아요. IMF입니다. 좀 전에 이제 IMF 때 은행들이 많이 쓰러졌다 그랬죠. 그 은행들이 좀,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들이 갖고 있는 채권을 매입을 해줘서 현금을 쉽게 마련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은행들이 아니고요. 일반 기업들이에요. 기업들이 또 많이 쓰러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많이 쓰러진 부도 난 기업은 어쩔 수 없고요. 이미 부도가 나버렸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점점 부실이 심해지는 기업들. 지금은 아직은 괜찮은데 점점 이제 손실폭이 커지는 그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사전에 좀 이제 방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부동산 투자 회사거든요. 이게 어떤 점인가면은 사실은 이 우리나라 그 구조가 1990년대 말이면 많은 이제 그 사전에 80년대 후반부터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미 제가 대학 다닐 당시였습니다. 그 기업들이 너무 문어발식 확장을 한다. 이런 말들을 엄청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원래 현대는 현대건설을 모기업으로 했죠. 그러면서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현대상선 이렇게 펼쳐나갔잖아요. 그러면서 현대증권도 생기고 현대전자도 생기고 다 생깁니다. 이것저것. 삼성은 보세요. 삼성은 삼성전자라든가 뭐 이런 이제 전통적인 그런 저기에다가 나중에 그 IMF 직전에 뭐까지 들어와요? 이제 드디어 삼성자동차까지 들어오죠. 삼성도 삼성증권, 삼성자동차, 삼성전자, 삼성 다 뭐 삼성레미안 이제 삼성물산을 통해서 건설 쪽으로도 손대고 대우볼까 대우전자, 대우자동차, 대우증권, 대우 전부 다 이래. 다 이 뭐예요, 다 기업들이 다 같이 하는 거죠. 이 좁은 나라에 이것저것 안 되는 분야가 없는 거죠, 다. 그럼 당연히 경쟁이 치열해질 거고요. 자기가 전통적으로 잘 하던 분야 외에는 뒤늦게 들어간 쪽은 별로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가 이제 한국까지 번져오면서 이제 위기가 딱 닥쳐오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드디어 이제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어발식 확장에서 이제 한쪽이 이제 썩어지는 거죠. 이게 손실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 손실을 이쪽에 흑자로 메꿔 놔야 되죠. 자,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손실폭이 점점 커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빨리 한쪽 다리를 잘라내야 되죠. 잘라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잘라낼 때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자를 때 그냥 자를 수가 없잖아요. 퇴직금도 주고 이렇게 자금이 필요하죠.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거죠. 구조조정할 때 자금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회사가 우리 구조조정할 거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은행에 가서. IMF 당시에. 지금 은행도 돈이 없어서 쓰러지는 판국에 구조조정하는 회사가 은행에 가서 돈 빌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가 은행에서 차입을 못하면 다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채권을 발행하거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죠. 자, 구조조정하는 회사가 채권 발행해서 돈 빌린다 그러면 그 채권을 누가 사겠어요? 지금 이상한 그 내부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을 잘 못한다면 위험스러우니까 함부로 돈을 투입을 못하겠죠. 또 신주를 발행해요. 주식 발행해서 자금을 모은다 해도 저 회사의 구조가 지금 어떠한지 사람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함부로 신주를 발행해도 주식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계획은 주식 발행해서 돈 모아가지고 그 이제 구조조정하면 되는데 쉽게 마련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일부 회사는 그게 또 하기도 했어요. 기아자동차도 그때 넘어갔죠. 그때 현대로 넘어갔잖아요. 기아자동차가. 그때 기아자동차가 구조조정을 할 때 신주를 발행해서 자금 모아서 했어요. 유상증자라고 해서 그때 주식 발행한
그 주가가 6,000원인가 그랬어요. 6,000원. 예, 6,000원인데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주식을 사려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데 그 당시에 과감하게 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수업 들으신 분 중에 제가 2009년인가 10년인가 수업을 했거든요. 2009년인가 10년인가 수업을 했는데 그분이 1998년인가 9년인가 이제 유상증자 했단 말이에요. 기아가. 그때 1,000만 원을 밀어넣었대요. 그게. 1,000만 원이란 돈을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배짱이에요. 그 지금 구조조정하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한데 유상증자 할 때 1,000만 원어치 샀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죠. 갖고 있는 건 돈밖에 없거나 아니면 간이 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더군다나 IMF잖아요. IMF 때 현금을 그렇게 갖고 있었다는 거는 상당한 재력이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그때 이렇게 1,000만 원을 넣었는데 제가 수업할 당시에 저한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1억 대면 판다 그랬거든요. 1,000만 원에 주고 산 게 1억 대면 판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 주가가 얼마였는가 하면 58,900 했어요. 6만 원 넘을랑 말랑 한 그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6만 원 넘었어요. 6만 몇천 원, 한 7만 원 가까이 가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아마 팔았을 거예요. 1,000만 원 산 게 10년도 안 돼서 거의 한 10년 만에 10배가 된 거죠. 그렇게 된 경우는 아주 잘 된 케이스죠. 근데 대부분은 자금을 그렇게 조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그걸 주식을 함부로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금을 쉽게 마련하기 힘든데 이제 남아있는 방법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돈 마련하는 거예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업무용 부동산을 팔아서 돈 마련해서 지금 적자 부분을 잘라내는 거죠. 그럼 구조조정이 되죠. 그럼 퇴직금 주고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적자 부분을 도려냈으니까 이제 흑자만 남았잖아요. 흑자만 남았으니까 이제 실적이 개선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개선이 되면은 이제 다시 이제 또 부동산을 사든가 말든가 뭐 이렇게 하는데, 자, 문제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수백억이에요. 수백억. 기업이 갖고 있는 부동산 덩치가 크다고요. 물론 IMF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들이 다 많이 떨어졌죠. 아무리 떨어진들 이게 덩치가 너무 크죠. 그러니까 살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물론 그 중에 저 같은 사람은 야, 들어갈 타이밍이 바로 이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중요한 건 돈이 없다는 거죠. 타이밍은 타이밍인데 그 삼성전자 주가도 그때 2, 3만 원대로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 그죠? 지금 100 몇십만 원 하는 게 그렇게 떨어졌을 거예요. 아무튼 근데 이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돈이 있어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면 이런 사람들은 돈을 모아서 몇백억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동산을 사면 되죠. 그래서 이 돈을 모은다는 게 이제 바로 이런 부동산 투자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부동산 투자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모이신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돈을 모아서 뭐를 하나 차리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 회사를 차리는 거죠. 그럼 주주가 되는 거죠, 주주가. 그러면은 요 회사 돈으로 뭐를 사는 거예요? 구조조정하는 회사에 부동산을 사는 거죠. 싼 값에. 자, 그리고 걱정 안 해도 돼요. 세를 바로 놓으면 돼요. 업무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 회사는 이 부동산을 사용을 해야 돼요.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세를 얻어서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회사하고 그 구조조정하는 회사는 계약서 2장만 쓰면 돼요. 계약서 2장만 쓰면 돼요. 그 회사는 집기 하나 안 옮겨도 돼요. 그 회사 그냥 그대로 건물에 있으면서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전혀 이사할 필요도 없죠. 사무실 옮길 필요도 없어요. 매매 계약서 1장, 또 임대차 계약서 1장,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얼마나 간편해요. 이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시사용어로 매후 환대차 이런 게 있었어요. 매매를 하고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는 거를 매후 환대차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은 자, 이 부동산 투자 회사 입장에서는 바로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죠. 그걸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회사 입장에서는 실적이 개선이 되면은 나중에 수익이 나면은 그 부동산을 다시 매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또 시세 차익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이 부동산 투자 회사인데 이거는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주도록 법을 만든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 법이 있어요. 법. 이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따라 이걸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REIT라는 거는 영어로 REITS 이렇게 해서 Real Estate가 부동산이라는 뜻이에요. I가 Investment 투자라는 뜻이고요. T는 Trust라는 건데 이게 직역을 하면은 신탁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신탁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것은 이제 이론적으로 신탁형도 있고 회사형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실행을 할 때. 근데 우리나라는 회사형으로 지금 이제 법이 만들어져 있어서 번역을 할 때 부동산 투자 회사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직역을 해서 부동산 투자 신탁 이렇게 직역을 하기도 해요. 그게 이제 리츠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을 잘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IMF 때 금융기관의 은행들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요거는 구조조정하는 회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PF는 뭔가 하면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말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프로젝트는 사업 계획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 이제 그 파이낸싱은 이제 자금 융통을 말하는 거예요. 파이낸싱이. 근데 보통 전통적인 이제 그 은행의 대출의 경우에는 담보 대출이거나 또는 신용 대출 이런 것들이거든요. 보통 이제 담보가 있거나 신용이 있거나 해야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담보를 묻지 않고요. 원칙적으로 신용도 묻지 않아요. 이 프로젝트 있죠. 사업계획서. 이 사업의 수익성을 보고 대출해 주는 거예요. 이걸 담보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업의 수익성이 담보가 된다. 그래서 사업의 수익성이 괜찮으면은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 아이디어를 프로젝트를 이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금융기관에. 그럼 금융기관은 이 사업 계획서를 검토를 하겠죠. 그래서 그 검토해서 괜찮다 싶으면은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세계 최초로 이게 적용된 사례는 수에즈 운하라고 해요. 수에즈 운하가 어디 있는 거죠? 이집트에 있는 거죠. 그 이집트에서 저기 지중해에서 어디로 빠져나가죠? 그 수에즈 운하를 빠져나가면 홍해인가요, 거기가? 홍해. 거기서 이렇게 빠져나가면 아프리카 대륙을 돌 필요가 없죠. 아프리카 대륙을 돌지 않고 지중해에서 바로 홍해로 빠져나가서 그 인도양으로 빠져서 이제 오면은 시간과 유류 비용을 엄청 절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완공이 되면은 높은 그 통행료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앞으로 받을 수 있는 통행료를 보고서 대출을 해준 거죠. 그래서 뚫는데 수십 년 걸린 거죠, 그게.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렸어요, 뚫는데. 근데 이제 일단 뚫리면 이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 수익을 보고 대출을 해준 겁니다. 그게 최초로 적용된 거라 그러고요. 본격적으로 적용된 거는 1920년대에 미국의 텍사스. 텍사스 하면 뭐가 많죠? 예? 석유. 네, 석유. 텍사스 유전 개발이에요. 텍사스 유전 개발할 때 본격적으로 이게 적용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전 개발할 때는 이제 시추라는 걸 하잖아요. 이렇게 여러 번 뚫잖아요. 이렇게 뚫는데 결국 안 뚫리면은 실패하는 거고요. 위험도가 상당히 높아요. 위험도가 높으니까 이게 금리는 어떻게 했어요? 금리는 굉장히 높아요. 일단 터지면 수익은 굉장히 높습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근데 위험도도 높은 거죠. 이게 이런 게 없으니까. 아무튼 이게 이제 시추를 여러 번 하는데
이게 뚫릴 때까지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일단 한번 딱 뚫리면은 그때부터는 더 이상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일단 뚫리면은 그 추가로 더 뚫고 하는 거는 그 나오는 원유 팔아서 해결하면 되죠. 그래서 그 뚫릴 때까지만 돈이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돈을 펌핑머니라 그래요. 펌핑머니. 펌핑머니라고 하는 이유는 펌핑워터에 대응하는 말이에요. 펌핑워터. 펌핑워터가 뭔가 하면은 우리 이런 펌프 있죠. 물 이렇게 펌프하는 거. 이런 펌프질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한 바가지 이렇게 붓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빨리 이렇게. 그래서 자사 올리잖아요. 그 한 바가지 넣는 물을 영어로 펌핑워터라 그래요. 펌핑워터. 그런 것처럼 뚫릴 때까지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거를 펌핑머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뚫리면 다음부터는 더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한 바가지 넣는 물, 요거를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마중물이라고 해요. 마중물. 마중 나가는 물. 이름 이쁘죠? 마중 나가는 물.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뭐 이제 영어는 펌핑워터. 그리고 돈을 펌핑머니. 자, 그럼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어떻게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느냐? 자, 여러분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자, 어디에 쇼핑몰을 지으면은 대박을 터뜨릴 것 같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보니까 금융기관도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대출이 나가는 거죠. 토지 매입비에다가 기초공사에다가 어느 정도까지 이게 이제 가시적인 이제 성과가 보이는 그 정도까지는 이제 대출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대출이 나가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보면 사람들이 분양을 받겠죠. 자, 그 분양을 받기 시작할 때까지만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분양 수익금이 발생하죠. 그럼 분양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걸로 올리면 되는 거죠, 계속. 그리고 충분히 이제 공사비가 다 공사비만큼 분양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돈은 이제 대출금이 회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는 돈은 수익으로 남는 거죠. 이제 우선 이 자금의 우선 지출 우선순위가 이제 공사비에 먼저 충당하고 돈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다 충당이 된다 싶으면은 그때는 이제 대출된 자금이 회수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익이 남는 이런 구조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됐나요?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게 담보도 묻지 않고 신용도 묻지 않는데 사실 금융기관이 굉장히 이 위험 부담을 안고 가기는 어렵잖아요. 실제로는 약간의 담보나 뭐 보증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해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이제 나중에 뭐 다른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런 구조로 대출하는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요거는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얘는 주식 발행해서 주주들 모으는 거고 요거는 대출을 받는 건데 무담보대출, 무신용, 신용도 묻지 않고 담보도 묻지 않고 사업의 수익성을 보고서 자금을 이제 대출 조달하는 거죠. 이런 내용이고요. 나머지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하거나 아니면 지금 여기 앞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되니까 자 이제 교재로 오시면은 248쪽이에요. 자 248쪽에 금융의 개념 나오죠. 근데 금융의 개념은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금융은 자금 융통이죠. 자금 융통. 그게 이제 금융이고 나머지 2번은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참고로 보시고요. 그 249쪽에 이제 소비자 금융과 공급자 금융이 있죠. 그 소비자 금융은 주택을 사는 사람한테 자금 융통하는 게 소비자 금융이고 공급자 금융은 주택을 공급하는 사람한테 자금을 융통하는 게 공급자 금융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공부하는 것이 이쪽은 소비자 금융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저당상환방법 여기는 소비자 금융, 대출받은 사람들, 대출 받을 때 고정금리로 대출받냐, 변동금리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쪽은 주로 뭐와 관계 있어요? 주택 공급금융과 관련되죠. 이쪽은. 이쪽은 이제 양쪽 다 관련된다고 볼 수 있어요. 양쪽 다 관련된다. 근데 비중은 이쪽 비중이 조금 더 크고요. 이쪽 양쪽 다 관련되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단어 정리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는. 자, 근데 넘어가시면 250쪽에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자, 요거는 좀 구별을 해야 돼요. 좀 정리를 해놔야 돼요, 이거는.
지분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고 있죠. 아까 투자론에서도 지분 나왔죠. 지분이 뭐예요? 자기자본, 지분이 뭐예요? 예, 이거는 이제 부채금융은 타인자본이에요. 요거 자기자본 조달한다라고 합니다. 자기자본. 요거는 타인자본 조달한다라고 합니다. 요거의 대표적인 게 주식이에요. 주식. 요거의 대표적인 게 채권이에요. 자기자본과 부채금융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그 배당을 하느냐 정해진 이자를 주느냐 요 차이예요. 이 자기자본이라는 것은 한 배를 탄 거예요. 한 배. 망해도 같이 망하고요. 흥해도 같이 흥해요. 그러니까 동업의 개념을 보시면 돼요. 동업. 동업의 개념은 무슨 금융? 지분금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분을 몇 프로 갖고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소리는 이제 총 100억을 투자를 했는데 내가 30%를 갖고 있다 지분을. 그러면 30억이 내가 투자한 거죠. 그러면은 혹시라도 수익이 생겼을 때 나는 30%를 배당받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지분금융의 특징이죠. 주식이 대표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뭐예요? 실적이 좋든 나쁘든 정해진 이자 주는 거죠. 그게 그 차이점이에요. 여기는 뭐를 정해 놓는다고요? 처음에 이 자금을 할 때 이자를 정해 놓는다고요. 그래서 실적이 좋든 나쁘든 이자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배당이고요. 여기는 이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차이점도 있긴 한데 이런 것도 있죠. 만약에 회사가 부도가 나요. 회사가 부도가 나면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 회사에.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인이죠. 주인. 회사의 주인.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인이 아니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회사가 부도 났을 때 그 남은 자산을 청산을 하게 돼요. 청산을 할 때 그 청산 자산에 대해서 누가 우선권을 갖고 있어요? 채권자가 우선권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다 회수해 가고도 남는 게 있어야 누가 갖고 가는 거예요? 주주들이 갖고 가는 건데 지금 부도가 난 상황이라는 건 대부분 어떤 상황이에요? 남는 게 없다는 상황이죠. 그 자산을 다 팔아봤자 부채도 다 상환을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주식이 다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종이 쪽지가 되는 거예요.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근데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처분을 했더니 부채의 70% 정도는 마련할 수 있다 그러면은 70%는 회수가 되는 거죠. 내가 1억을 빌려줬으면 7천만 원은 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안전한 거예요? 채권이 더 안전한 거죠. 주식이 더 위험한 거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아까 저기서 했던 리츠가 여기 지분금융의 대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저당유동화 있죠. 그 위에 저당유동화에서 나중에 MBS, ABS 이런 거 배울 거예요. 자, 이건 이제 부동산 쪽에서 부채금융에 해당하는 거고, 이거는 지분금융에 해당해요. 리츠. 주식회사니까, 주식이니까. 이거 말고도 나중에 더 하게 되는데, 뭐, 그긴 다 있을 거예요. 신디케이션이라든가, 조인트 벤처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 무슨 펀드 하는 거 있죠, 펀드. 펀드는 정해진 이자 주는 거예요, 배당해 주는 거예요? 배당해 주죠. 그럼 펀드는 뭐란 얘기예요? 저기 펀드는 이쪽이란 얘기죠. 이렇게 구별하면 돼요. 여기는 이제 채권 말고 무슨 사채 이런 것들 있죠. 차입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정해진 이자 있습니다. 이자. 차입, 사채 뭐 이런 것들. 여기서 말하는 사채는 조폭들 하는 그런 사채가 아니에요. 여기 사채는 회사채를 말해요. 회사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금융의 위험 있죠. 자, 그 위험에서는 채무 불이행 위험, 조기 상환 위험. 자, 그 두 개를 좀 더 주의하시면 돼요. 채무 불이행 위험은 차입자가 갚지 않을 위험이죠. 차입자가 갚지 않을 위험. 그다음에 조기 상환 위험은 만기 전 변제 위험 이거잖아요. 요거는 만기가 되기 전에 갚아버리는 걸 말하죠. 자, 이 둘 다 물론 이자 위험도 있는데 특히 위에 두 개, 채무 불이행 위험과 조기 상환 위험 이거 둘 다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위험이에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꼬박꼬박
끝까지. 맞죠? 조기상환 하지도 않고 꼬박꼬박 끝까지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일찍 갚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거고요. 그리고 채무 불이행은 더 안 좋은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제 됐고요.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기타에 해당하는 걸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253쪽 이제 본론으로 가시면 돼요. 본론. 이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거는 거의 해마다 나온다고 봐야 돼요. 이제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고정금리, 변동금리. 올해도 나왔습니다. 둘 다 나올 수도 있고요. 그 위에 고정금리, 변동금리 둘 다 나올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 안 된 적이 없어요. 요거는. 근데 난이도가 제일 낮아요. 이게. 난이도가 제일 낮습니다. 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난이도가 높아요. 아무튼 오늘은 이제 저장 상환 방법은 이제 확실하게 하고 지나가야 돼요. 자, 먼저 고정금리, 변동금리. 자, 고정금리는 대출 기간 내내 금리를 어떻게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얘기죠. 대출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금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예금금리는 물론 예금금리가 고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게 기간이 짧아요. 여러분들 예금 보통 정기예금을 말하는 거죠. 정기예금 그 기간이 만기가 보통 몇 년이죠? 만기가 1년이나 3년, 2년도 있나요? 2년도 있어요. 전 돈이 별로 없어서 예금할 돈이 별로 없어요. 지금 먹고 살기도 팍팍하기 때문에 다 해줘요. 아유, 많이 해보셨나 보네. 3년 있나, 3년? 3년도 있고, 5년도 있어요. 이제 5년 가니까 이제 모른다 그러시네. 5년은 거의 없죠. 있다 할지라도 5년 예금하는 사람 별로 없죠. 보험은 있어요? 돈 좀 있나 봐요. 5년이 없는 게, 왜냐면은 그렇게 할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현금을 5년간 이렇게 어딘가에 넣어둘 만큼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죠. 지금 먹고 살기 팍팍한데 그렇게 넣어놓기가 쉽지 않죠. 차라리 그런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은 뭐 부동산이나 다른 거 오랫동안 할 것 같으면은 다른 자산에 신경을 쓰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금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자산도 이제 충분히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5년짜리 하는 거예요. 그럼 예금금리는 어떻다고요? 굉장히 만기가 짧아요. 근데 대출금리는 이 말이죠. 우린 주택담보대출을 하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은 기본을 10년으로 잡습니다. 기본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10년을 기본으로 잡는데 이거를 고정시켜 놓는다 이 말이에요. 고정금리가. 됐나요? 이게 이제 대출금리가 고정됐다는 얘기, 이제 10년간 계속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최소 10년이에요. 10년, 15년, 20년, 30년도 있지 않습니까? 주택담보대출은. 근데 금융기관의 생리를 좀 알아야 돼요. 이 대출금리는 고정시켜 놨는데 금융기관은 얻는 수익이라는 게 뭐예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죠. 그럼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예대마진이라고 해요. 예대마진. 그러니까 예대마진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 예금금리가 자 여기 있어요. 그럼 요만큼의 마진을 먹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대출금리는 뭐 10년, 15년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예금은 1년짜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1년짜리로 이렇게 예금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금한 이후에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1년 뒤에 여기 와 있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요 금리로 예금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년이 지난 시점에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 있죠. 자, 만기가 됐으니까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새로 예금을 한다면 어떤 금리로 예금을 하겠어요? 올라간 금리로 예금할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때 대출해 준 게 이때까지 가는데 요거 받는 이자는 얼마 되지 않는데 예금 금리는 올려줘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요 은행이 먹는 마진이 줄어들죠. 자, 이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금리 상승기에는 수익성이 악화된다 그래요. 수익성이 낮아지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뚝 떨어졌다면요. 자, 이러면은 이때는 수익성이 좋아지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8, 9년 전인가 시장 금리가 6%대였거든요. 대출금리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6%대였어요. 예금금리는 한 4%, 5%대였고요. 자, 근데 그때 이렇게 대출 받은 사람이 자, 얼마 전부터 많이 떨어져서 지금 금리가 다시 약간 올라갔죠. 약간. 예, 올라가기 전에 이미 많이 떨어졌을 때 2%대, 3%대 초반 떨어졌을 때 6%대로 빌렸던 그 금리를 그대로 안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바보가 아닌다며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면은 벌써 뭔 생각해요? 갈아탄다 그러죠? 예. 근데 시험에는 갈아탄다고 하지 않는다고요. 시험에는 점잖은 표현만 나온다고요. 시험에 뭐라고 한다고요? 조기상환 이렇게 만기전 변제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된단 말이죠. 수익성이 개선이 안 돼요.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금리 하락하면은 조기상환할 가능성이 많다고요. 만기전 변제. 그러면 자, 어려운 시기 지났잖아요. 이제 좋은 시기에 수익이 나야 되는데 수익이 안 나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분리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금리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금리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돈을 빌린 사람이에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맞잖아. 은행. 맞잖아요. 금리가 올라갈 때는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낮아지고 금리가 내려갈 때는 일찍 갚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금융기관이 금리 변동 위험을 부담하죠. 이걸 돈을 빌려준 사람을 대출자라 그래요. 이 대출자라는 말이 여러분들 매스컴에서 글을 읽을 때 돈을 빌린 사람이라고 잘못 사용하는 기자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대출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빌린 사람이에요. 빌린 사람이라고 잘못 쓰는 기자들이 있다고요. 대출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자, 이거 차입자하고 같이 써놓고 보면은 쉬워요. 임대인, 임차인. 그러면 쉽죠? 대출자, 차입자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건 돈을 빌린 사람. 대출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 자, 여러분들도 이거 보실 때마다 그 기자한테 메일 보내세요. 용어 잘못됐다고. 왜냐면 이거 우리 잘못하면 이거 시험에서 한 문제 틀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못 사용하는 기자들이 많아요. 예, 저는 이거 딱 보는 순간 기자 딱 저 밑에 기자 메일 주소 있잖아요. 잘못 쓰면 바로 밑에 메일에서 터치하면은 메일로 넘어가게 나오잖아요. 문구를 다 작성해 놨어요. 그래서 복사하기 해가지고 복사하기 해서 붙여요. 예, 근데 딱 한 명만 답장이 왔어요. 고맙다고. 알려줘서 고맙다고. 다른 놈들은 완전히 씹어버렸어요. 예. 아니 그렇게 틀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기자들의 자격이 없는 거죠. 예, 이 용어 가장 아주 중요한 용어 자체를 잘못 사용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금리 변동 위험을 대출자가 부담해요. 자, 그러니까 이게 고정금리 방식은 누구한테 불리하다고요? 대출자 불리하니까 이제 나온 것이 바로 변동금리. 변동금리는 대출금리를 그때그때 바꾸겠다는 얘기잖아요. 뭐가 변할 때마다? 예금금리가 변할 때마다 뭐도 바꾼다? 대출금리도 이렇게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나쁠 거 없죠? 늘 일정한 마진을 먹을 수 있죠? 올라가든 내려가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금리 변동 위험을 여기서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차입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차입자가 부담. 금리 변동 위험을. 자, 여기 이제 변동금리고 더군다나 금리가 하락할 때요. 금융기관이 어떻게 할 가능성이 많은가 하면은
금융기관이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금리가 내려가네? 이렇게만 생각하지. 얼마나 많이 내려가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는 거예요. 대출자는 알고 차입자는 모르죠. 정보가 어때요? 비대칭적이죠. 비대칭. 앞에 나왔잖아. 정보의 비대칭. 정보의 비대칭.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그죠? 예, 금융기관에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래서 이것 때문에 과징금 먹은 은행도 있어요. 예전에. 그리고 실제로 수험생분 중에 금융기관의 직원이셨던 분이 계셨는데 고객이 전화해서 항의하면 좀 깎아주고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과거에. 요즘은 모르겠네요. 아, 지금도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요? 네. 그래요? 나쁜 놈들이네. 그러니까 저는 별로 많이 저거 한 것도 아니니까 무시한다 이거네. 사실은 금융기관에 그 신용등급 있죠. 신용등급이 저 같은 사람이 높을 것 같아요, 낮을 것 같아요? 왜요? 아니, 대출이 있어요. 아니, 있어요. 있는데 꼬박꼬박 잘 갚아요. 네, 그것 때문에 낮은 게 아니고 이 직업의 성격상 낮아요. 강사 직업은 등급이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잘리면 바로 그 날짜로 대책이 없어요. 여기 강사들은 특별한 경우 말고요. 이렇게 완전히 그 학원에 매일같이 출퇴근하면서 하는 이런 강사들은 이제 그 근로자가 돼요. 근로자. 그래서 고용보험이 돼요. 근데 우리는 고용보험이 없어요. 일반 사업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소속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근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것도 없어요. 산재보험도 없어요. 그럼 쓰러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직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게 3D 중에 하나예요. 3D 업종. 그리고 이게 강의하다가 쓰러지는 사람 많아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이 안 돼요. 근데 연금하고 의료보험 그것만 돼요. 나머지 두 개가 안 돼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게 힘든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쓰러지는 강사들이 많아요. 쓰러지는 강사들 중에 민법과 결혼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업무 부담이 가장 많은 게 민계공인데 그 중에서도 민법 결혼이에요. 그 중에서도 민법이 더 많아요. 민법이 더 강도가 세요. 분량이 더 많잖아요. 근데 결혼은 그나마 조금은 덜한 편인데 지금까지 강의하다가 쓰러진 사람들이 쓰러져서 간 사람들이 몇 명이 되는데 다 1차 선생들이에요. 다 1차 선생. 근데 이제 한 사람은 강의하다가 그랬고요. 거기는 민법 선생님이었고 한 사람은 두 사람은 강의하다가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쓰러져서 갔어요. 근데 나머지 둘은 결혼이에요. 다 제가 알던 사람들이에요. 다 나이가 저하고 비슷해요. 근데 다행히 그 나이대를 저는 지났어요, 이제. 그 나이대가 45세, 요럴 때였어요. 45, 46, 요럴 때 다 이제, 쓰러져 갔어요. 다행히 저는 이제 그거는 넘겨서, 한 고비는 넘겼어요. 아무튼, 굉장히 불안한 직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이자율이 높은 편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사실은 은행을 매겨 살려주는 거예요, 오히려. 등급이 낮으니까 이자율이 높잖아요. 그러면 수익을 많이 내주잖아요. 근데도 나한테 뭐 달력 하나 보내는 거 없어요. 근데 그 VIP 고객들은 금리도 낮은 데다가 무슨 뭐 행사하면은 초대장 보내지, 달력 보내주지, 때때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애들 뭐 어린이 무슨 금융교실 이게 내가 번 걸로 쟤네들 교육시키는 거예요. 내가 벌어준 걸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예? 그럼 주나요? 아무튼 이건 이제 변동금리는 누구한테 더 유리한 방식이에요? 금융기관한테 더 유리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고정금리로 대출해 달라 그러면은 이걸 더 높게 적용합니다. 실제로는 고정금리 있지도 않아요. 10년 만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시중은행에 없습니다. 없고 누구만 하는가 하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만 해요. 이 공기업만 10년, 15년, 20년, 30년 장기 그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를 하지 시중은행에는 없고요. 해달라고 한다면은 시중은행에서는 5년이 제일 길어요. 5년은 뭐 주택담보대출로서는 고정금리를 하기 어렵고 그냥 혼합형 정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가 더 금리가 높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고요. 여기 이제 조금 더 이제 변동금리에서 뭐 조금 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최승식. 자, 여기 이제 또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훨씬 더 많이 출제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은 이 단어에서 뜻을 유추할 수 있으면은 훨씬 좋잖아요. 단어를 보고 단어에서 뜻을 유추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인데 원리금 균등이라는 게 뭐겠어요? 원금 이자의 합계액이 일정하다 이 뜻이에요. 원금 이자 합계액. 분명히 빚자 하나 더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5월쯤 가서 원리금에 이자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원리금은 원금 이자 합계입니다. 합계. 자, 그 합계액이 어떠하다고요? 일정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리금 지불액. 은행에 갖다 줄 때는 원리금 지불액으로 갖다 줘야 돼요. 이게. 자, 이럴 때요. 합계액이 어떻다고요? 일정하다고요. 그래서 이 원리금 지불액이 일정하니까 뭐라고요? 원리금 균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안에 원금 이자가 다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뭐의 비중이 큰가 하면은 이자 비중이 커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대출받은 전액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대출받은 전액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가 커요. 이게 이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나머지 요만큼이 원금 갚는 거죠. 자, 원금 갚는 게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이자가 조금은 줄어들거든요. 이자가 조금은 줄어들어요. 그럼 조금 줄어드는데 가져가는 돈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원금 갚는 크기가 여기보다는 조금은 더 늘어나게 돼요. 그럼 원금을 조금을 더 갚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은 또 조금 더 낮아진 잔금이 있으니까 이자가 또 줄고 되겠죠. 처음에는 얼마 줄지 않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렇게 이자가 줄어들게 돼요. 근데 이제 원금 상환은 처음에는 얼마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원금 상환이 조금밖에 안 되는데 가면 갈수록 원금 상환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방식은 처음에 원금 갚는 크기가 얼마 안 돼요. 원금 갚는 크기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기간의 절반이 됐을 때 원금의 절반을 갚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서서히 원금을 갚기 때문에 약 몇 분의 몇을 가야 3분의 2 정도는 가야 원금의 절반을 상환을 해요. 이런 대출 방식으로 대출 받은 본 적 있나요? 어떤 경우에? 주택? 원리금 균등으로?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아, 그래요? 네, 자동차 할부가 대표적입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자동차 할부 지금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그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변동금리하고 섞여 있죠. 변동금리하고 섞여 있는 원리금 균등이에요. 6개월마다 금리가 바뀌잖아요. 코픽스 주수에 따라 그 바뀐 상태에서 원리금 균등으로 갔다가 또 바뀐 상태에서 6개월씩 그렇게 원리금 균등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10년간 고정금리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20년간 고정금리로. 근데 이 자동차 할부가 바로 이 방식이죠. 자동차를 예를 들어 30개월 할부를 한다면은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이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이제 30개월 되면 원금 이자가 다 갚아 나가잖아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할부로 끊었다. 30개월로 끊었다. 그러면은 약 20개월을 가야 반 갚는 거예요. 반. 예, 그래서 20개월 가야 500만 원 갚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원리금 균등이에요. 자동차 할부가 대표적입니다. 예, 그다음에 원금 균등 상환은 뭐겠어요? 원금 균등 상환은 자, 이게 똑같은 원리금 지불액입니다. 원리금 지불액으로 이제 은행에 갖다 주는 거니까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1억을 10년 만기로 빌렸어요. 이자율은 10%라고 칠게요. 연 10%. 그러면은 자, 일단 이자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금 균등 상환에서는 1억을 10년 동안 매년 말 상환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10번에 걸쳐서 갚는 거예요. 1억을 10번에. 근데 원금 균등 상환은 매번 갚는 원금 상환액이 똑같아야 돼요. 1억을 10번에 걸쳐서 똑같이 나눠야 되니까 1년에 한 번에 얼마씩? 한 번에 1,000만 원씩 갚아야 되거든요. 자, 요거는 원금 상환만 계산한 거죠. 근데 은행에 갖다 줄 때는 이자도 얹어서 가져가야 되거든요. 근데 첫 해는 1억에 대한 이자를 얹어 가져가야 돼요. 그 1,000만 원 계산한 것에다가 원금뿐만이 아니라 이자를 얹어 가야 되는데 그러면 1억에 대한 10%면 1,000만 원이죠. 그러면 은행에 가져갈 때는 2,000만 원을 가져가야 돼요. 그럼 2,000만 원을 은행에 가져가면 1,000만 원은 이자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원금 상환한 거니까 이제 얼마가 남게 돼요? 9,000만 원이 남죠. 그럼 두 번째 연도에는 9,000만 원을 빌린 셈이에요. 그럼 9,000만 원에 대한 이자율 10% 해서 900만 원이 이자가 되겠죠. 근데 1,000만 원은 원금 상환하는 거고 얹어서 가져가면은 1,900을 가져가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세 번째 연도는 1,800을 가져가는 거고 네 번째 연도는 1,700 계속 1,000만 원씩 갚아 나가니까. 자, 그래서 원리금 지불액이 이렇게 됩니다. 내려가는 거죠. 2,000, 1,900, 1,800, 1,700 이렇게 내려가죠. 내려가는데 이게 변함이 없는 건 뭐예요? 원금 상환은 똑같다는 거죠. 이게 균등하다는 거죠. 뭐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줄어들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이거를 함께 비교를 하면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래프가 이거예요. 네, 함께 비교하는 거예요. 자, 얘는 처음에는 부담이 크고 나중엔 부담이 적죠. 얘는 부담이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이렇게 교차해야 되지 않을까요? 얘는 부담이 똑같은 거고 얘는 부담이 처음에는 크고 나중에는 적으니까 처음에는 얘보다는 더 많이 갖다 내지만 나중에는 얘보다는 더 적게 갖다 내는 구조로 돼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함께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누가 부담이 더 커요? 원금 균등 상환의 원리금 지불액이 더 부담이 크죠. 나중에는 더 작은 거예요. 걔가. 그래서 이걸 이제 묻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이제 원리금 균등이고요. 얘가 원금 균등이죠. 최정식 상환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현실적으로 없어요. 이 최정식 상환은. 그래서 지금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모습만으로 본다면 얘는 체감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는 방법도 있어요. 체감, 체증, 원리금 균등 이렇게. 원리금 균등이 내려가는 건 뭐예요? 원금 균등 상환이에요. 원리금 지불액이. 원리금 지불액이 내려가는 거는 뭐라고요? 원금 균등. 여기 체감식이 원금 균등이라고요. 됐잖아요. 원리금 지불액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금 지불액이 일정하면 뭐고요? 원리금 균등. 원리금 지불액이 내려가는 거는 원금 균등 상환. 그 다음에 나머지 체증. 이걸 이제 체감이라고도 하니까.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비교해서 초기에 1회라도 납입을 한 경우 잔금이 더 적게 남는 방식은 뭐예요? 원금 균등 상환이 잔금이 더 적게 남죠. 은행에 더 많이 갖다 주니까. 이자는 같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조건이라면 이자는 똑같은데 은행에 더 많이 갖다 주는 돈은 그만큼 원금을 더 많이 갚는다는 얘기죠. 원금을 더 많이 갚으면 잔금은 더
적게 남는 거죠. 다음에 금융기관 입장에서 원금 회수가 더 빠른 방법은 뭐예요? 원금 균등이죠. 더 많이 받으니까 그만큼 원금을 더 많이 회수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고서 웬만한 거는 대답이 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그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물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원리금 균등 상환의 원리금 지불액 중에서 원금 상환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든다. 원금 상환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든다. 이자가 줄어들죠. 원금 점점 늘어나죠. 그런 식으로 이제 틀린 질문을 만든단 말이에요. 됐나요? 여기 이제 원금이자 이런 구조를 보고서 대답을 하면은 웬만큼은 이제 풀린다는 거죠.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됐나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재정 이상한, 고정금리, 변동금리. 다음 주에 요 저당 유동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활동론으로 다음 주 넘어갑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SS입니다. 감사합니다.